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입법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정입니다. 어, 국민, 오늘 직접 민주주의 이 5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5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입법제, 그리고 국민투표제, 소환제, 공론제, 배신제 이렇게 5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로 국민입법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입법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조금 간단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좀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 좀 드려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느낀 느낌은 아, 민주당도 그때는 굉장히 소수였고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떤 뭐 국회의 절차라든가 또는 이제 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다음에 가서 많이 의석 받아가지고 와. 그때 가서 보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시점은, 본인들이 당선됐던 그 시점에 딱 머물러서 그 시계가 전혀 흘러가지 않고 4년 임기를 채운 다음에 비로소 4년 뒤에 하나의 시계 이렇게 한 번이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 동안은 나의 자리가 전혀 위태롭지도 않고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지난 선거 시기에 내가 확인된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에 근거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정말 뭐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냥 진행되고 통과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저는 이제 법률 공부를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된다고 배웠는데 뭔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언제 주권자냐? 딱 4년에 하루뿐인 거 아닌가? 나머지 시간들은 주권자가 진짜 주권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주권자의 시간이 4년의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조금 더 강조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고, 그것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저의 경험에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민주주의 제도에 관련된 뭐 철학이든 또는 뭐 헌법학이든 뭐 정치학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견해의 대립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민주권은 도대체 실태가 뭐냐? 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른바 시민혁명 이후에 큰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주권 뭐 또는 이제 귀족주권에서 넘어오면서 국민주권으로 넘어오면서죠.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주권은 전체 국민의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 인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말하자면 좀 대의제 구조, 기본적인 뭐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각자의 개인의 이해관계나 각자 개인의 의견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좀 추상적이지만 좀 더 잘 정리되고 당연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어떤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이런 대표가 필요하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결정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잘 결정을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뽑아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를 뽑아준 사람들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 공공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기초로 해서 공공 복리에 집중해서 자유롭게 판단해라. 이런 자유이익 원칙으로 연결된다고 흔히 이제 헌법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과 달리 당시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본다면 파리꼬뮌에서 나타났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개의 인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 개개의 사람의 의사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인이 중요하다. 대리인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공공복리라는 뭔가 허공에 뜬 것 같은 이런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의사를 전달해라. 대표가 아니라 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서 투표도 하고 만약에 그거대로 투표를 안 하면 너는 우리가 소환할게. 이런 것이 큰 어떤 민주주의 제도의 큰 대립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굉장히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거는 대의제 구조를 띠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결합시킬 것이냐, 부과할 것이냐,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의의 초점이 됐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또는 국회가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럴 경우에 주권자로서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서게 되죠.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상황은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국민의 의사대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계속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게 되죠. 근데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제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여전히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뭐 이제 헌법재판소 지난 윤석열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이제 뭐 전원 일치로 의결을 해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이제 빨리빨리 결정이 안 나오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려들을 막 하게 됐죠. 혹시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이렇게 많이 모여진 사안에 대해서, 8명,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게 맞나? 국민 모두가 차라리 한꺼번에 결정하고 일정한 시기에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중요한 정치 과정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이런 문제들이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입법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입법제는 가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발안입니다.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법률을 개정하자고 제안하는 발의로 실시해서 그것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국민 발안권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 거부권이 있습니다. 즉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의사에 맞지 않아. 이럴 때 국회가 의결한 거를 우리가 폐기시킬 수 있어. 라는 국민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차가 국회의원들한테 운전대를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가. 예, 이럴 때 제대로 빨리 가게 하는 것이 국민 발안권, 이른바 이제 엑셀레이터고요. 뭔가 잘 못 가고 있어.
이상하게 가. 이럴 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게 국민거부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입법제를 만든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법, 두 가지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제, 이런 문구를 인용해서 책에 써놨는데요. 아까 제가 느꼈던 거, 국회의원들의 시계가 4년 전에 멈춰 있다. 선거일에 멈춰 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다가 다음 선거일에 비로소 돌아간다. 이제 이런,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인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년 365일, 그리고 4년 전부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국민입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국민 주권 원리가 헌법의 근본 원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민이 모든 그 어떤 이 헌법 체제를 만들 수 있고 헌법 기관들에게 어떤 일정한 권한을 주죠. 권력은 주권자만이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일정한 헌법기관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이 준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바람과 국민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좁히기 위해서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과 좀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국민투표하면 대체로 뭐 이름에 상관없이 좀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다라고 구분 짓는 대표적인 것은 위로부터 국민투표입니다. 즉 권력자가 통치자들이 필요해서 하는 투표, 대표적으로는 유신 헌법 만들 때 국민투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고 있어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다른 어떤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경우들이 가 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반대자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헌법기관, 특히 의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다라고 보통 평가합니다. 또 구별되는 것은 자문형 국민투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의견을 묻는 것, 이거는 권력자에 대한 그 대우가 아니죠. 권력자는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교착 상태에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권력자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권력자죠. 근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볼게.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지 사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른바 청원권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입법동의 청원? 네,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국회에 뭐 무슨 법안을 냅니다. 뭐 서명해 주세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난 4년 전, 5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건 정확히 말씀드려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원권은 현재의 헌법에 있지만 청원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정확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겁니다.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답을 하세요. 네, 이게 유일한 권리입니다. 현재의 국민 동의 청원이 바로 이제 이거고요. 결정은 국가기관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동의 청원을 아무리 서명을 해서 내셔도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입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심의를 해서 대부분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해놓고 그냥 임기 만료 폐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국회가 되면 다시 국민동의 청원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발안이라고 이야기할 때와 지금의 현 국민동의 청원은 한 개인이 하는 행위로서는 사실 서명하는 거 그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서명이 가지는 법률적인 효과, 그 권력자의 권력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동의 청원과 국민 발안을 구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2020년인가요? 2020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그 이른바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민주노총이 제안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고 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네, 아마 서명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이제 그 서명을 하셨던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다 적용 범위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표에 보시면 사업체 규모별 요양재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년을 보시면 요양재해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월등히 많죠. 네. 5인 미만 사업장을 합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떻게 이제 산재 관리를 할 것이냐, 안전보건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50인 이상 됐고 지금은 이제 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적용 범위에 여전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민동의 청원이 아니라 네, 국민 발안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국민 발안은 만약에 국회가 국민이 발안했던 안과 안에 부족한 의결을 했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의결한 안과 원래 국민이 발의한 안이 동시에 국민투표로 회부가 됩니다. 국민투표로 자동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안을 놓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빼야 될까요? 라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국민 발안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민 발안권은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국회가 과반수를 차지해서 뭐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하고 여러 법안들을 의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번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하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힘이 지금 100석을 넘으니까 3분의 1을 못 넘어서 계속 이제 24번이 정체 상태, 교책 상태에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비로소 이제 입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5년 동안 저희는 이걸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바꾸지 않는 한 3분의 1을 국회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는 한 어떤 중요한 법안도 통과시키기가 어렵은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국민 발안권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법안은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 발안으로 처리를 하면 대통령은 거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뽑아서 준 거잖아요. 국민이 일정한 국민 발의를 해서 어느 법률을 만들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것은 원리적으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 발안제의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국민입법제, 국민 발안제와 또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로서 국민 거부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민 거부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네. 네, 현낙훈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리자가 음성화하고 있어요.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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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해서 이른바 종편을, 만들었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강행 처리를 하느라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당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 다른 당 의원들 좌석에 가서, 가결 투표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입법 절차가 위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표결 절차 위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법은 다 CCTV에 찍혀 있으니까,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대리투표 위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지금 한국일보 기사는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있었던 그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표정을 쓴 건데요. 이후에서는 맞아, 위법했어 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근데 국회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법은 무효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사법의 정치화 중에서도 매우 정치적인,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절차가 위법하면 그 위법이 결론으로도 이어져야 맞는데 이제 뭐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법률을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시키지 못하고 종편이 만들어졌고 그 종편이 만들어지자마자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가짜 뉴스와 야당에 대한 공격과 뭐 또 이른바 종북 빨갱이 공격 등등을 해나가면서 박근혜 당선에 아주 협력한 기여를 하게 됐죠. 만약에 이때 국민 거부권이 있었다면 아마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만들어졌던 종편은 지금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예를 보면 국민 발언권과 국민 거부권 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국민 발언권이 인정돼서 오랫동안 시행됐던 나라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국민 발언으로 실현이 됩니다. 가장 먼저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1860년대, 70년대부터 했던 곳은 스위스를 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법률에 대한 발언을 인정하지 않고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헌법에 대한 국민 발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법률로 들어갈 이야기들이 연방 헌법에 굉장히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는 뭐 좀 복잡한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만, 뭐 흔히 아실 만한 것은 뭐 스위스의 이제 고산지대에 산림 보호를 해야 되는 곳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지 못한다. 가령 이런 자연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 발안으로 가결된 것이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국민 발안 가결권을 제가 가져오느라고 이걸 가져왔는데, 가령 이제 기업의 경영진이 연봉을 너무 많이 받고, 심지어 이제 그 기업이 거의 뭐 부실해서 이제 주주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데도 이제 이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을 다른데 이제 매각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보수를 이제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챙기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스위스에서도 문제가 꽤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업 경영진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국민 발안이 제기가 됐고,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 빨간색 표시가 우리 상법보다 꽤 다른 얘기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발안의 어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주 입장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뭐 개미 투자자라든가, 또는 뭐 기업의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금의 가입자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입장들이 좀 반영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연금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표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표결한 내용을 또 연금 가입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보통 주주총회에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뭐 대표이사에게 뭐 위임합니다. 의결권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하죠. 누구에게 위임합니다. 근데 스위스 연방헌법은 아예 기업의 어떤 기관의 구성원들은 위임 못 받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어떤 주도권이 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매매에 대해서 어떤 뭐 기업의 경영진이라든가 또는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자유형도 부과하고 또 아예 보수에 상당한 어떤 벌금 일정한 기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약간 그 기업 경영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투자자나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한할 만한 내용들이 가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임대주택 관련돼서 뭡니까 이제 임대 사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이제 임차인들의 처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임대료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되게 시민들이 이제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었대요. 근데 베를린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들이 뭐 내가 이제 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임대 주고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근데 베를린은 아예 몇 천 호 이상을 가진 큰 임대주택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임대주택이 15%, 24만여 가구가 이런 임대 그 주택 소유였다고 해요. 이제 값이 막 오르고 임대료가 막 오르고 있으니까 베를린 시에서 우리로 치면 뭐 국민투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도이체본에는 그 대표적인 그 민간 주택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을 사회화하자. 말하자면 약간 국공유라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공유라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회하자는 투표를 해서 찬성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사회화를 할 거냐? 사회화를 하면 이거를 이제 비영리적 운영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세입자들의 어떤 민주주의적 운영을 하자. 그리고 이 보유주택이 사유화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으로 보상하는 거 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동안 이익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민투표가 돼서 가결이 2021년에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그 이계수 교수님이 행정법 주로 하시는 이계수 교수님이 반란의 도시 베를린이라는 책을 내신 게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민투표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주택 임대회사를 사유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베를린시에서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제 2023년에 그 선거에 승리한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상세한 협상문을 씁니다. 그 협상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아예 이런 주택 외에도 수도, 에너지 같은 공공의 영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아예 사회화 기본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영역을 이제 넓힙니다. 일종의 공공의 자산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 근거를 뭘로 삼냐면 독일 기본법으로 삼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그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토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공동소유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우리나라 헌법에 독일 기본법 15조와 같은 똑같은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 만들 때 경제 질서에서 독일 기본법을 굉장히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거의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고 독일 기본법도 일정한 사회적 경제 질서를 표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 15조와 같은 조항이 우리 헌법에 똑같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질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현재에 있는 우리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재산권의 어떤 사회적 규제, 사회적 필요를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조항을 근거로 앞으로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에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를린에서 이런 시민투표 가결을 근거로 해서 계속 법률을 만들자는 이제 논의가 하나씩 진척이 돼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 2019년부터 서명운동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21년에 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는 해가고 있는데 빨리 법안이 안 만들어지니까 작년 11월, 10월에는 시민들이 아예 법안 하나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주민투표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법안을 만들어서 했던 건 아니고, 사회화를 하자, 이제 이런 내용만 가지고, 베를린시의 법안을 만들어라고 했다가,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가 자꾸 되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아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시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직접민주주의 요소, 그러니까 국민 발언을 하는 요소는 사실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을 두고 국민들이 어떤 좀 장기간에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이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루과이 사례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루과이가 뭐 저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지만, 남미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안정된 민주주의 제도를 형성해온 나라로 이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발안 개헌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를 1997년에 겪었잖아요. 우루과이는 2002년에 겪었는데, 당시에 IMF가 우루과이에 요구한 거는 공기업 민영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공기업이 이게 뭐 이제 비효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공기업을 이제 매각하라고 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공기업이 수도회사였다고 합니다. 그 상하 수도를 민영화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영화를 했어요. 하니까 수도 요금이 7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각종의 뭐 여러 뭐 그 수도회사 이전에 국영 수도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농부들, 뭐 교사들, 뭐 여성들, 뭐 의료진, 뭐 등등등 각계각층이 물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개헌을 하자, 물 민영화를 막을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루과이가 인구가 우리보다 굉장히 꽤 적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율로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그 호세 무이카라는 굉장히 그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전에 도시게릴라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장기적인 그리고 대규모의 시민운동을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개헌을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모든 다국적 수도회사를 다시 국유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루과이 국민발안 개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는 내용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에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적 국민 발언에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 토론을 굉장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 발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대규모 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그 어떤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스위스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그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이제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한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규모의 전통사회에서나 그냥 뭐 몇천 명, 많아봐야 몇만 명 정도의 사람, 작은 마을 규모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사회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스위스에서도 마을총회도 하지만, 매우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다 투표로 합니다. 다 투표를 거치게 하지, 이렇게 일부만 모일 수밖에 없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게 이제 투표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1년에 3번 정해놓고 이제 국민 발언 투표를 한대요. 한 번에 뭐 10개쯤 국민 발언이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걸 이제 모았다가, 가령 이제 올해 국민 발언을 제기했으면 내년 내후년에 뭐 몇 월 달 이제 투표할 때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숙고 기간을 거치고 토론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면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 발언이 이제 별로 이제 성과가 마땅치 않은 거 아니냐,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토론이다라고 보고 토론을 일단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실패한 사례들만 가져왔는데요. 이제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그 1대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업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의 구성원의 1년 연봉보다 더 큰 금액을 한 달치 월급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또는 이제 뭐 최저임금도 노동시간이 적어서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제로 단시간 일하는 뭐 이런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의 뭐 대주주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몇백 배의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을 이제 12대 1, 1대 12로 제한하자는 개헌안이 올라왔고 이것을 제안한 당은 굉장히 작은 정당입니다. 청년사회당이라는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되긴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반대가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입법이 이렇게 개헌이 되지는 않더라도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한 기업 내에서 너무나 많은 액수를 가져가는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를 이어서 또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최고임금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상당히 좀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결된 사례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화학 합성 살충제, 배토제를 완전 금지하자. 또는 이런 살충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게만 지원금을 주자. 가령 이런 이제 국민 발의 투표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보였고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환경 문제에서나 일정한 여론을 이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같은 청년사회당이 발의한 건데요.
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복지 혜택으로 전환하자, 이런 것이죠. 네. 역시, 99%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토론을 시작하는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말씀드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하자는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민 발안제가 전혀 이제 없었던 생소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안 발의권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 제안하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시행이 못 됐죠. 왜냐하면 바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신헌법 때 박정희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을 못하고 없어지게 됐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이 조항이 조금 평가는 다릅니다만 저는 국민 거부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승만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한데 뭐 이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국회가 가결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50만 명 이상이 이거 폐기하자라고 하면 국민투표를 발의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954년 헌법에 들어갔었습니다. 역시 한 번도 시행이 안 되고, 이승만 시절이니까 못 해보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다시 또 이제 쿠데타 직후에 폐기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발안과 폐기 국민투표제가 다 한 번씩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20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국회도 당시에 헌법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뭐 보수 진보 여야를 막론한 자문위원회를 학자들로 구성해서 개헌안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 개헌안에 국민발안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국민발안제 설명드리면서 국민이 발안을 했는데 국회가 의결을 안 하거나 네, 또는 국회가 좀 부족하게 의결을 하거나 이러면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는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네, 이거는 2% 이상 제안하면 국민투표 회부해가지고 투표하도록 하고 국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원안과 대안 두 개 놓고 해라 이렇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원리적으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그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학문적 차원에서는 거의 이제 개헌안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발안제가 있다면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국민동의 청원에 비추어서 불완전한 입법, 아까 보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요. 여기에 이제 발안위원회를 제가 구성해서 발안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토론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을 텐데, 그리고 발안위원회가 국회에 법안 심의 때, 법안 토론 때 가서 우리 발안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입법 심의 때 이거 안 됩니다. 대안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같이 토론을 했겠죠. 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도 국회가 의결한 안이 원래의 발안에 불만족스럽게 나왔다. 이러면 바로 국민투표로 회부가 되고 국회 대안도 같이 넘어가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을 얻는 것이 입법되는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이 있어도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많은 뭐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그렇고, 그렇게 폐기가 됐었는데, 폐기되는 일 없이 바로 자동 국민투표로 회부가 돼서 국민들의 판단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는, 뭐, 정부 쪽 이야기도 있고, 또는 늦으면 2028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로 이제 개헌 논의되는 것이, 뭐, 대통령 중임제로 이제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로 4년 임기로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꼭, 그거 외에 하나만 더 들어가야 된다.
헌법라고 하면 국민 발안제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3분의 2 의결이 아니면 지금 어떤 헌법 조항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 발안하면 국민투표로 가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넣어놔야 앞으로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발안제만 도입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책에 쓴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국민 발안제였고요. 다음 이제 4가지 남은 것들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네, 국민투표제는 현재 헌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투표제가 있는데 제한돼 있습니다. 즉 국민투표를 국민이 제한할 수가 없고 대통령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국민투표하자, 뭐 한미 FTA 국민투표하자, 또는 뭐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었습니다만 현행 헌법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국민투표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냥 운동이죠. 네, 국민투표가 아닙니다. 현재는 대통령만 회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회부하는 것도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유신헌법 개헌 같은 거는 이제 못한다, 국민투표 회부 못한다는 뭐 그런 것이 있고요. 위로부터 국민투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국민투표는 그러니까 개헌 절차로서의 국민투표는 와 별개입니다. 네,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옆에 주요 논란을 한 신문에서 정리하는 거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제 대통령 신임 투표는 현재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투표 실시가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예, 이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도 실시가 불가능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가 돼서 지금 입법 공백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해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되고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할 일이 생겨도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국회가 개정을 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를 이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는데, 뭐 그때 못했고, 네, 지금도 이제 개정이 안 된 상태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당선인 시절에 이른바 검수완박 뭐 이거 문제 때문에 검수완박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현행 헌법을 모르고 안 읽어보고 한 얘기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 이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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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국민 발안하고 국민 투표를 보셨는데요. 좀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국민 발안, 국민 거부권, 그리고 국민 투표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입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지자체 차원에 들어가면 주민 발안과 주민 투표로 이미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은 좀 부족한 형태여서 보완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그 국민 발안제를 이제 입법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민 발안을 하려면 앞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에서 보신 것처럼 개헌을 해야 국민입법제 도입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법률을 입법할 때 그런 것이고, 조례를 입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현행 헌법 하에서도 주민 발안제와 주민 투표제 도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현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민동의 청원은 한번 내놓으면
국회가 그냥 임기 만료까지 그냥 유보 상태로 그냥 폐기된다고, 임기 만료 폐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주민조례 발안도 그랬다가 법률이 좀 개선이 돼서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년 더 이내, 이렇게 길게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는 해야 된다. 부결이든 의결이든 또는 대안을 통과시키든 지방의회가 뭔가 하여튼 의결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게 지금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를 이제 청원안을 낸 대표자가 국회에 가서 입을 뻥끗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주민조례 발안은 그 발안 대표자가 그 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진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임기 만료 폐기가 아니라 임기 끝나도 그 2년 계속되면 계속 다음에도 새로 발안할 필요 없이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만약에 이제 지방의회가 부결을 하면 주민투표로 안 넘어가고 그냥 끝나고 마는 이제 이런 한계가 지금 있는 겁니다. 주민투표제는 지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열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재정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하지 마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그리고 세금 걷는 거, 수수료 걷는 거, 이런 돈에 관련된 일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정책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치의 많은 부분은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누구한테 쓸 거냐. 이 돈을 여기에 드는 그러니까 그 재정을 누구에게 쓸 거냐와 이 재정에 필요한 예산을 누구로부터 거둘 것이냐. 이게 결국 도세와 재정이 정치의 주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재정금기가 주민투표 제외 대상이 돼 있으면 지방정치의 중요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문제됐던 게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를 할 때 그때 무상급식으로 이제 계속 시행을 하려면 경남도가 돈을 언제 얼마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겠다고 뻗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서를 써가지고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가 돈을 안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계속 돼야 된다. 이런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자라고 했는데 판결이 이건 재정금기에 해당돼가지고 주민투표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금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주민조례 발안 등등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가 하고 있는 국민입법센터에 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셔서 주민자치 증진 관련 법률 재개정안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률 재개정안은 일단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주민조례 발안 중에 좀 지금보다 좀 이렇게 2배, 3배 정도 좀 많은 주민이 서명한 거는 제대로 의결이 안 되거나 부결되면 주민투표로 넘어가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놨고요. 또 이런 이제 변화들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안을 내면서 주민공론장 공식화를 하나 써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소환제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보통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소환, 대통령 소환 이렇게 국민소환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했던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2017년 조사와 2025년 조사, 여론조사를 2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2017년 찬성 여론이 이미 77%,
굉장히 높죠. 네. 높은데, 2025년 1월 달에 가면 그게 85%로 올라갑니다. 거의 이건 뭐, 거의 예외 없이 찬성한다. 거의 이렇게 볼 정도인데요. 아마 이 사이에 이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 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반영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원래 국회의원 소환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가 있잖아요. 주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그 주민 소환제가 도입된 2006년 입법된 2006년 당시에 국회의원 소환제도 함께 입법으로 대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국회의원들이 주민 소환제만 하고 국민 소환제 입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국민 소환제가 헌법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채우지 않고 뭐 가령 이번에 패스트 트랙 이번 뭐죠? 나경원의 뭐 오늘 나온 빠루 재판 같은 것처럼 일정한 형량, 일정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임기 4년 정해놓은 거하고 상관없이 개헌 필요 없이 헌법 개정 필요 없이 법률로 입법 가능하다는 것이 흑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민소환은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태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당연히 빨리 입법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계엄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민주주의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오히려 이제 계엄을 막고자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그 득점민주주의 요소에서는 다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수기에 필요한 토론의 공간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수기의 절차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믿고 네, 대통령 소환 역시 제도 역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탄핵 절차보다는 아예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금 2006년에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소환 투표가 진행된 거는 이거는 2022년 말까지 통계이긴 한데요. 11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사된 건 2007년에 시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성공률 1.6%,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표 요건이 33%인데요. 개표 요건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일단 지자체장 또는 의원에 대해서 소환이 청구가 되면 공무원들 등 뭐 관변 조직들이 많이 동원돼서 소환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른바 관권 선거운동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개표 요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논의들이 있고 좀 더 낮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다음 국민 공론제인데요. 보이는 책은 피쉬킨이라는 그 학자의 그 수기민주주의라는 책인데, 주로 이 책에서 많이 이제 공론 그 절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론 절차들이 우리나라, 여러 나라들에서 실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소규모이기는 한데, 가령 기억하실 만한 거는 국회에서 설치했던 연금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도 이런 공론 절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성과적인 측면이라면, 대체로,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이른바 개악이죠. 네, 보장률은 줄이고 많이 걷겠다. 이제 이렇게 안을 냈다가 공론화 절차로 넘어가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오히려 보장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 공론화위원회 이제 하기로 동의해 놓고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역별 비례, 성별 비례, 약간 또
그 직업별 비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비례성을 갖추고, 좀 무작위 추출로 이렇게 선발되고, 일정한 좀 수기 절차, 공론의 시간을 갖는 경우에, 그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 1차 설문과 그리고 끝날 때 설문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겠죠. 처음에 설문보다, 그 끝날 때 설문이 잘 모르겠다가 확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공론 절차, 수기 절차가 가져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 것이고, 사실 국민 공론제라고 한다면, 이런 공론들이 각종의 곳에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이제 주민공론장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공론장은, 지금도 이제 군포시의 주민공론 조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구에도 있고요. 그런 사례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누구든 일정한 한 100명 이상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누구를 이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또는 수사나 사법 절차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 공론장을 자유롭게 열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답변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또는 필요하다면 그 공론장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수기 절차를 또 밟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법률 개정안과 또 조례안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용역 보고서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지자체 수준에서부터 이런 주민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후에 국민공론제를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아일랜드에서 했었던 공론제의 경험인데요. 개헌을 시민 참여형으로 한 겁니다. 아일랜드 헌법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못 고치고 있었대요. 한참 못 고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낡았다고 논의가 많았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했냐면 우리 개헌 절차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개헌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대표 연성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대 양당이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개헌 얘기가 항상 나오지만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주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지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렇게 논의로 많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시민회의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성별, 연령, 지역 이런 거 다 배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수기를 해서 이 조항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의회로 가지고 와서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시민회의의 권고안의 무게를 부여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이거를 이제 수용해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 자체는 의회가 결정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 발안 개헌은 아니지만 국민 발의 개헌은 아닌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무게를 둔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그걸 관철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몇십 년 동안 못 고치고 있던 낡은 헌법이 3년 만에 2번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성결혼, 또 태아의 생명권 삭제 같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선진적인 개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현행헌법 개헌을 할 때 일단 지금의 개헌에서는 국회 과반수 발의, 국회 3분의 2 찬성을 넘어야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이제 개헌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국민 발의 개헌을 넣어야 되겠지만 국민 발의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어떤 헌법 개정 시민회의 같은 이런 기구를 좀 국회에 상시적으로 두고 거기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개헌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기하고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국회에 제안하는, 넘겨주는, 그리고 계속 상시적으로 그런 의안들을 이제 발굴해 낸다면, 가령 뭐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또 국민 발의 개헌도 뭐 올라갈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회에 전해지도록 하는 헌법 개헌 절차법, 네, 국민참여 개헌 절차법을 진보당이 윤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배심제로 이제 마무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배심제는 지금 나라별 재판제도 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사법개혁의 하나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심제를 좀 본뜬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심제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는, 참심제는 이제 직업법관 옆에 참심원들이 올라가서 같이 재판을 하는 거고요. 네, 독일에서 주로 하는 거고, 배심제는 직업법관이 있고, 직업법관이 진행을 하고, 배심원들이 이제 별도로 앉습니다. 흔히 이제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배심제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다는 안 가지고 오고,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일정한 사건에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안 할지, 이제 인용을 하거나 또는 배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배심의 판결이 구속력이 없고, 그냥 이제 참고해라. 말하자면 일종의 뭐, 이제 권고 의견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효력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도입이 됐고, 이거는 앞으로 이게 잘 운용된다면 앞으로 배심제로 갈 어떤 기초적인 좀 시범적인 도입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신청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매우 신청률이 거의 한 손가락 몇 개 정도로 굉장히 낮죠. 근데 이렇게 낮은 신청률 가운데서도 배제율이 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의 이유는 가령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안 되겠다. 내가 배심원들 앞에서 그 성폭력 피해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제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건 뭐 당연히 배제가 인정돼야 될 수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봤을 때 그냥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배제하는 사례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뭐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계셨는데, 이제 그런 국민참여재판이 다 이제 신청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재판부가 이거는 뭐 국정원 수사관들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뭐 기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배제가 이제 꽤 많은 것이 지금 좀 문제입니다. 이제 워낙 이렇게 신청률이 작고, 신청률이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약간 시범적으로 돼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이렇게 아주 소수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 배심제 도입에는, 지금 좀 좋은 토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법의 정치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가 좀, 사법부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편향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뭐 내란 재판 보시면서 많이 하게 되죠. 또는 뭐 버스 운전기사 몇백 원, 몇천 원, 횡령 사건 가령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국민의 기준하고는 잘 안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관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금은 그러니까 강남 출신, 그리고 이제 직업의 세습, 아무리 사법시험을 거치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돼서 국민참여재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국민 배심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제로,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직접민주주의가 제도를 그냥 도입한다고 해서 진짜 좋은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예, 예.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문제는 결국 힘의 문제고, 얼마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의 민주화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예전에는 투표권을 누가 가지냐, 투표권을 인정받느냐, 누가 투표할 수 있느냐였지만 지금은 어디에 투표할 수 있느냐, 네,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른바 뭐 거대 양당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수 정당도 투표를 해서 내가 이게 사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투표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민주주의는 아까 이제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리고 이 수기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론의 공론장은 그냥 두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론장에서 사람을 계속 배제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혐오와 차별이죠. 그래서 이 공론장에 배제되고 나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소수 집단은 점점 목소리를 못 내게 되고, 그러면 토론의 결과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굉장히 전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와 폭력, 배제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네, 김남주 시인이 이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검열이 심각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차별금지 사유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뭐 성별, 뭐 성적인 성별, 뭐 지역, 뭐 등등등등 많은 사유가 있고,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도 금지 대상으로 써 있지만, 성차별을 용인하고 성차별 당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피해자를 다시 피해를 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을 하고 차별당한 장애인을 다시 불이익을 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많은 차별 사유들이 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합니다. 그런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차별을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지지율과 의석수의 격차를 줄이는 것,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지금 자꾸 개혁되고 있는데 되돌리는 것, 불이익을 확대하는 것,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의 자유에 대한 많은 외국 헌법 규정들이 있는데요. 아예 이렇게 씁니다. 블랙리스트 만들지 마라. 네, 의견을 표명할 것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영 라디오, 공영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지역사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해나가면서 필요한 법률적인 제안들을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기쁘고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